예, 오늘도 안근무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저희가 한번 다 점검해드렸고 주요한 사항들을 포인트들을 저희가 그 후반에서도 계속 좀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보시고 있을까 가장 궁금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그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는 계속 살아있는 재료고요. 예. 이거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언제 이렇게 그 불시에 등장할지 모르니까 예. 여전히 예측 불가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주초에 그 날짜로 미리 이제 정해놓은 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을 꼽는다면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네. 의회 반기 정기 보고 그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화요일 17일에는 상원에서 보고를 하고요. 18일 수요일에는 하원에서 반기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보고에 앞서서 연방준비제도가 그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제 대규모 재정 부양책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경제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아주 좋고 또한 기업 투자 전망도 밝고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골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지금 그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른 이슈를 다루고 계속 중시하고 있는데 연준은 일단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하는 방침이지만은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논의들이 점차 그 열기를 높여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데요. 예.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듯이 만기가 짧은 금리는 금리가 좀 낮고 예. 만기가 높은 금리는 좀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 이제 만기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쭉 줄을 세워 보면은 만기가 긴 금리일수록 이제 금리가 높아서 예. 보통 이걸 이제 가파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보통 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만기가 길어져도 전혀 더 높아질 게 없이 예. 이게 평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라고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그 만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예. 즉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그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수시로 이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이 수익률 곡선의 이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수익률 곡선이 점점점 평평해집니다. 그까지는 괜찮은 그 움직임인데 수익률 곡선이 거의 이제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 평평해지거나 이게 심지어 역전되면은 문제가 그 이제 경기 침체가 곧 다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예. 이전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신호를 여기는데 역사적으로 이 신호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률 곡선이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평평해졌죠. 특히 지금 화면에서는 아주 그 몇 개월치짜리 초단기 국채 수익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이렇게 그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거의 완전히 들어 누웠다 1년 전에 예.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굿모닝 마켓워치 비공식 교수님 직책을 맡고 있는 안근무 편집장께서 수익률 곡선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헤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미국 국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너무 좁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관적으로 시장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짓기 직전에도 이게 좁아지다가 결국 좀 위험이 터지지 않았냐. 예. 지금의 어떤 격차를 봤을 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편집장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유는 단기 금리는 보통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긴 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긴 줄을 끝에 잡고 이렇게 휘두르면은 손에 잡았는 가까이 있는 거는
그대로 내 손을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예. 저 멀리 있는 거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줄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단기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정 수준 그 이하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좁혀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장기 금리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전망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장기적인 그 성장과 그 인플레이션 전망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지금 정도, 지금 현재 10년물과 2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한 25bp 가량 되고요. 30년물과 5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20bp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 이상으로 그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중앙은행의 긴축이 좀 과잉인 게 아니냐, 이른바 예. 뭐 오버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과잉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질식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차를 보더라도 역시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약간 저 기준선이 0을 전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의 스프레드 차도 좀 0으로 수렴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 금리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연준은 뭐 2번 더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면 더 좁혀질 것 같은데 연준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약간 왜곡된 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 중앙은행들이 그 연준을 포함해서 뭐 ECB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 예. 그걸 아직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려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그 축소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앙은행이 그렇게 장기 국채를 많이 사들여서 장기 금리를 눌렀으면은 네.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높아져서 오히려 장기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례 없이 전에 경험해본 그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단기 금리의 그 금리 차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 유로 달러 금리 선물 시장이라든가 연방기금 금리 그 선물 시장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 FOMC가 있으면 이른바 점도표라는 걸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내년 말 뭐 2020년 말 그 금리 뭐 올해는 이제 2번 더 올린다고 했고요. 예. 이제 그 점도표 금리별로 이렇게 연준이 이제 제시한 금리 수준이 있고 금융 시장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 미래에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그 이렇게 이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기로 하는 이런 선물 시장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영된 가격이 또 있고 그게 금융 시장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연준 점도표가 제시한 것보다는 그 선물 시장 금리가 그 훨씬 좀 낮게 형성돼 있고요. 예. 가장 이제 그 거래가 활발한 그 단기 자금 그 금리 선물 시장이 유로 달러 시장인데 지난주 들어서 2019년 말 금리가 2020년 말 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 즉 예. 2020년 말 금리가 2019년 말 금리보다 낮아진 거죠. 예. 그 폭은 이제 좀 아직 뭐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그 마이너스가 됐다, 역전이 됐다는 것은 2020년에 가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금융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전된 현상이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유독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그 골자를 가지고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과의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뭐 수익률 곡선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꼬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다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결국은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와서
앉자마자 장황하게 수익률 곡선에 네.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 남의 나라의 이 골치 아픈 뭐 그 장단기 금리를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 중앙은행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고 예. 특히 이제 달러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달러 가치는 전 세계 경제에 우리 중앙은행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쯤 끝낼 것이다냐 하는 이 그 전망이 달러 가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가 그 확고하게 굳어지면은 달러 가치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타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원자재가 뛰고 그 대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머징 마켓 통화 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수익률 곡선이 그 역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는 이런 현상이 물론 좀 더 이제 길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에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아주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도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이 워낙 이제 이미 그 완전 고용 상태에 그 도달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가 지금 올해 들어서 대규모의 이제 재정 그 부양책을 했죠. 그래서 연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뭐 쉼 없이 계속 금리를 점진적으로나마 계속 올려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좀 더 이제 이렇게 부양되는 뭐 그런 측면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렇게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기 금리는 오르지 않느냐?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기 금리라는 것은 뭐 10년이면 10년, 30년 만기면 30년 만기로 그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 성장률이 어떻고 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겠느냐. 특히 이제 성장률을 많이 중시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이제 그 장기적인 전망을 반영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아주 어마어마한 재정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전혀 뭐 그 개선될 전망이 없더라. 예. 뭐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것 같다. 글쎄요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럴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반영이 그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계속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도 그런 것이 요즘에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앞으로 더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좀 필요한 것이어서 편집장님께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이 두 부분이나 지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업데이트를 시켜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앞서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보고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그 미국 재정 부양책이라는 것이 그 이른바 그 뜨거운 방에 보일러를 더 때우는 예.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뭐 대체로 아주 계속 좋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6월 소매 판매 동향 이게 이번 주 오늘 당장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도 지난 5월에 비해서는 전월비 증가율이 뭐 조금 둔화될 전망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은 절대 이 증가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 외에 일단 뭐 좀 지정학적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그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예.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는 유럽연합과 예. 그 중국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쌍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른바 이제 요즘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방이라든가 예. 서방 이런 개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G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토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도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열된 양상에서 서로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그 대립하던 그 중국과 유럽연합, 예.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내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안근모 편집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